반갑습니다. 이준우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귀한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귀한 세션에 오셨으니까 수어로 한번 인사하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어는 표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거의 빛받으러 오신 분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화사하게 좀 웃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신 참. 자,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 볼에 대고 돌리시면 예쁘십니다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 옆에 좀 대시면은 눈이 두 개잖아요. 100점이라는 수화도 되고 끝내줘요라는 수화가 됩니다. 근데 눈을 하나 감으면 욕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당시 한번 하시죠. 당신 참 예쁘십니다. 끝내줘요.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구부려서 볼을 두 번 두드리면 농담이야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시작. 당신 참 예쁘십니다. 끝내줘요. 농담이야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시간들을 압축적으로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장애를 문제로 보던 때가 있었죠. 병리적인 관점에서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하나의 현상이고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접근은 병리적인 접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소중한 특성들을 어떻게 잘 살려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있지만은 그 현상을 아주 독특한 개성으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전혀 차별 없이 그리고 힘차게 생산적인 존재로 자기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최종 그 가치는 고용입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그 장애인 고용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도 너무 귀한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이루어질 약 1시간 10분 정도 한 70여 분 가까이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션 동안에 생각하고 논의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스피커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가장 먼저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분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중요한 사례들을 다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고 이제 그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각 분 한 분 한 분들이 나오셔서 소중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 원장님이신 이종주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이 좀 박수가 약간 영혼 없는 박수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음번에는 이 현장에 떠나갈 정도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중증 장애인 일자리 발표를 해주실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님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청중도 굉장히 저희와 함께 의기투합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사례를 말씀해 주실 박용근 SK 하이닉스 상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장애인 고용을 발표해 주실 장영균 서강대학교 경영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일도 시인이란 분이 쓰신 꽃에 물을 주는 뜻은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 일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꽃에 물을 주는 뜻은 봄을 거둔 꽃피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말합니다. 마른 이 땅 위에 의 꽃 필까? 그러나 나는 뜰에 나가서 꽃에 물을 줍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돌과 모래 위에 의 열매 맺을까? 그러나 나는 꽃에 물을 줍니다. 꽃 필 때에는 안 오셨으나 잎 필 때에도 안 오셨으나 열매 맺을 때야 설마 아니 오실까? 오늘도 나는 뜰에 나가서 물을 줍니다. 꽃에 물을 줍니다. 어쩌면 장애인 고용 쉽지 않습니다. 언제 꽃이 필까, 언제 잎이 자라날까, 열매 맺을까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하실 모든 분들은 물을 주는 분들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세션의 첫 스타트를 해주실 우리 이종주 원장님을 모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공단의 이종주입니다. 교수님, 제가 마른 잎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외길 28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일, 1991년도에 의무고용제도가 생겼는데 그때 여기 계신 기업에서는 황당한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황당하기는 기업만 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했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들도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 큰 대기업을 향해서 돌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일을 시키는지.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덕에 그 황당했던 일이 이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0.4%에서 시작했던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은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 고용률은 2% 의무고용제도였었죠. 근데 중간에 3%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이미 3%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지표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어디 속해져 있죠? 중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지표, 특히 OECD가 발표한 사회지표 중에 대부분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게 평균이고요. 대한민국은 이쪽에 있습니다. 항상 멕시코보다 한 칸 위거나 멕시코랑 경쟁하는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예쁘죠. 그림은 예쁘지만 한국은 항상 꼴찌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건 보통 주요 일간지에서 이렇게 한국의 사회지표를 그릴 때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한국의 모습을 그립니다. 근데 유독 장애인 고용만은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다 높은 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살률입니다. 부동의 세계 1위 10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한 지표로 쓴 장애인 고용률이 이렇게 놀라운 지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황당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결코 황당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진 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의 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2006년도보다 비교했을 때 10년 사이에도 벌써 저희는 노동 가능한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이런 인력들은 그걸 뭘 말할까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할 여력도 마련해 놨고 또 장애인 고용률도 높여가면서 굉장히 지금 훈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1993년도 신입직원 시절에 은행에 융자를 하러 가게 되면 제가 공단 직원이니까 융자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장애인 공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전문 용어로 벤치를 먹었습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이라는 이름을 대고 나면 장애인 공단이든 뭐든 제가 융자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이 좀 늘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장애인 고용의 여력은 여전히 우리 여력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해온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좋은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1991년도에 우리 장애인 고용률을 시작할 때, 의무고용제도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겨우 한 7천 불 정도의 국가였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됐죠. 2008년도만 해도 제가 2만 불, 2018년도 지금 18년 넘어가면서 이제 3만 불이 되면서 이렇게 국민 총소득은 53%가 늘었고 30대 그룹의 매출액도 25%가 늘었고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 수는 11%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또 제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저는 자랑스러웠던 기억들이 여러분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고 이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의무고용 제도를 갖고 가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의무고용 제도를 택하면서 산업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은 제가 판단할 때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거는 모사의 매출 규모인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S사가 1991년도에 20억을 냈거든요. 부담금으로. 지금도 한 50여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규모는 15조에서 150조 원의 규모로 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죠. 장애인 고용이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업의 여력도 있고 장애인 공단의 실력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도 장애인 고용에 나서려고 하는 부담 내지는 사명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 장애인의 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지난 한 20년 동안의 장애인 고용의 우리 대상자들은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이제는 발달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고요. 이런 분들을 이른바 중증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250만 장애인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반을 뚝 잘라서 한편은 저쪽 65세 이상의 한 120만 명 정도가 있고요. 또 한쪽은 65세 미만의 120만 명이 있는데 놀랍게도 30대 미만에서는 이 빨간색이 2017년 현재 발달장애인의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30세 미만의 대부분은 다 발달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을 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현장이 중증화되고 고령화되는 것으로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변환점에 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2017년, 18년, 19년, 20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럼 무슨 대책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오전 세션에서 오전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또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가 기업만 의무고용을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이 중증장애인과 고령화된 장애인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장애인 고용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공부를 알면 알수록 의무고용제도가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이 아니라 사회가 고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사회가 고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업의 의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기업도 잘해왔고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사회가 고용하는 여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회에는 개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작은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이제 벤처 한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는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나왔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3명 고용하고 있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의무고용 정도의 대상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돌려보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3명이 있어도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회가 고용하는 것이죠. 그 사회가 고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지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서 기업 고용 의무를 넘어서 사회가 고용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사회적 가치가 드디어 장애인 고용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장애인 고용에 반영하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애인 없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젊음을 다 바쳐서 장애인계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느낀 건 장애인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알지 않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장애점을 하나씩 다 갖고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등록하고 등급제로 나눠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가치가 장애인 고용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인 고용을 잘하자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 역시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출발점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진희 대표는 S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셨고요. 저는 뭐 좋지 않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지에 저분을 볼 때마다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굉장히 괴롭게 살고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컴플렉스 느끼는 사람만 알게 되죠. 그래서 보면 제가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컴플렉스의 발로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인지의 장애가 있죠. 지적에도 장애가 있고.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수많은 발달 장애인들과 교감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해주고 네가 잘하는 걸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없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다. 저는 여기 공단에 우리 이사님도 오셨는데 공단 명칭도 For the Disabled가 아니라 For People with Disabled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의무고용제도는 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버겁습니다. 의무고용제도만 갖고 포화된 그 3%씩이나 고용하는 기업만 계속 압박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얘기하는 게 제 짧은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좀 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도구로서 장애인 고용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300인, 10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져야겠죠. 1000인 이상 사업체 아까 얘기했던 대로 S사는 91년에 20억을 냈는데 지금 50억은 부담되지 않거든요. 그 기업의 부담금이 압박하고 나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심한 저항 같지 않습니까? 소심한 저항일 것 같습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공헌을 좀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0인 이상, 10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우리 공단이 잘하고 있는 맞춤 훈련,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장애인 고용하고 싶다 그러면 공단을 찾아오십시오. 저희 공단의 많은 발달 훈련센터와 맞춤 훈련센터에서 장애인, 당신네 회사에 맞는 장애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걸 대응할 겁니다. 문제는 100인에서 300인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부담금 정말 내기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분들 공단과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하부터 시작해서 1인 여러분 개인들까지는요, 마음으로 다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고용해야 될 거니까 누군가가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사회 모두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거 메모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군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2개나 갖고 있거든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뭐든지 궁금하시다면, 내가 이제 사회 취업준비생인데 제 꿈은 취직해서 돈 번 다음에 회사 차려서 장애인 고용하고 싶다면 전화하십시오. 10명일 때 늦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시고요. 고맙게도 우리 하이닉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굉장히 큰 기업이시거든요. 장애인 고용은 제가 더 전문가일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적지 않는 거 보니까 오늘 저의 얘기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28년 동안 황당한 일에 도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진희 대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시는 분과 또 조언 발표해 주신 분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로 다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그 베어베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베어베터는 만 7년 됐습니다. 며칠 있으면 만 7년이고 지금 8년 차 하고 있고요. 현재 발달장애 직원 230여 명 일하고 있고요.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 직원들은 70여 명 가량 됩니다. 저희는 인쇄부터
뭐 제과 제빵, 오늘 저희 쿠키 드신 분도 계시죠? 꽃 배달, 카페 운영, 커피 로스팅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모두 기업들이 사주고 있어요.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비관련 다각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발달장애인과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의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발달장애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죠. 마라톤 주인공이 자폐성 장애고 7번 방의 선물 주인공이 지적 장애입니다. 이분들은 뇌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가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생겨서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발달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지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이 지연이 되는지에 따라서 개인별로 너무나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어떻게 이 장애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게 이 장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한테도 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거 저희 회사를 대상으로 어떤 석사 과정 연구 학생이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해서 질적 연구 허락해줘서 인터뷰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해봤습니다. 저도 엄연히 사람인지라 일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이렇게 일이 중요한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자리를 보통의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중요해집니다. 누구한테 이 사람들뿐 아니라 기업한테도 중요해집니다. 아까 이정주 원장님이 통계 자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전체 장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밖에 안 되지만 진짜 한참 일할 나이, 앞으로 노동시장에 나올 나이 30세 미만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입니다. 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려고 장애인 고용을 열심히 하려고 해봤자 이제 발달장애 외에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한테도 앞으로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거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업에서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고용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이런 거죠.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적으로도 부족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일 배우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낮아요. 일을 시켜도. 그리고 이 사람들 한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장애인 한 명이 매칭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관리하는데 힘듭니다. 의사소통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 고용하기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비장애인이 많은 데 가서 나 혼자 일하려고 하면 내 상황을 잘 이해받지 못해서 힘들고 나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고 천천히 가르쳐주지 않아서 힘들고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게 일반적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기회를 잡아도 오래 그 자리를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생각이에요. Fit to people. 비장애인이 장애인한테 맞추는 게 쉽죠.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들 시스템에 맞추려고 쫓아오는 것보다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한테 맞추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한테 맞는 쉬운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이란 fit to organization, 우리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 fit to job, 이 일에 준비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 장애인을 일반적인 기업에서 고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이고 이런 기존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걸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쉬운 직무 만들어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7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채워주면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 장애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용이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백날 가르쳐줘도 백날 새로 가르쳐줘야 돼요. 네, 왜 이럴까?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도 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직장 예절도 못 배웠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일까? 이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저는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보이죠. 네, 그 해결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계속 지켜보는 그런 품성도 필요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회사니까 교육기관도 아니고 복지시설도 아니거든요. 회사로서의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 엄격함도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 관리자들한테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는데요.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자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저희는 장애를 잘 접해보지 못한 관리자도 입사하면 기본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킬도 열심히 교육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끼리 일하는 것과는 다른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관리자들을 위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려주는 매뉴얼도 만듭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기업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FAQ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프랙티스들을 축적을 해서 문서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처럼 발달장애인을 앞으로 고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회사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례가. 그래서 저희 사례들을 많이 고용해 가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같이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과 일하기 위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본 이화공업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처음 발견했다고 할까요? 누군가 하긴 하셨을 텐데 저 나름의 발견인데요. 이런 거예요. 일본 이화공업이 분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50여 명의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20년 전에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제가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발달장애인한테, 지적장애인한테 분필 길이가 정확하게 잘라졌는지를 검수하는 품질 검수업을 맡겼어요, 직무를.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한 사이즈를 측정하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고민 끝에 측정을 못하는구나, 이분들이. 그러면 측정하는 대신에 비교를 하게 해야 되겠다. 표준적인 사이즈의 나무 토막을 만들어주고 그 나무 토막과 비교해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일을 하도록 했더니 할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일을 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바꿔서 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20년 전에 저희 아이가 아직 4~5살 때 자폐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살아갈 앞날이 깜깜하게만 느껴졌을 때 이 신문 기사를 봤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회사도 있구나.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는데 이제 제가 이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사원들한테 어떻게 직무를 줘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이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네, 저한테 너무너무 인상 깊은 기사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제 밑바닥 속에 들어있던 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생각을 바꿔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지하철에 집착한다, 지하철을 좋아한다, 노선을 외운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된 물건은 지방에 택배를 보내야만 갈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송합니다. 230명 직원 중에 절반 정도가 매일매일 지하철을 누비면서 고객사에 명함과 커피와 인쇄물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과정을 잘게 쪼개서 한 사람이 수행하는 일은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카페에서도 분업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쉬운 포스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걸 보조광학으로 받아서 계산이 어려워도, 주문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고객이 자기 주문을 직접 입력하는 키오스크 같은 방식의 주문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고요. 사람과 눈 맞춤이 어려운 자폐성 장애인들도 샷만 잘 뽑을 수 있다면 주문 들어오는 주문지 확인해서 계속 샷만 뽑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구내 매점, 기업의 구내 매점의 업무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직무 매뉴얼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선입선출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예. 편의점에서 장애사원 일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포스 찍는 것만 봐서 그래요. 편의점 이용자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그 매장 전체를 물건을 새로 집어넣고 원래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앞으로 빼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직무 매뉴얼 개발해서 1호점으로 대웅제약에 한 달 전에 오픈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선입선출이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이 개념을 해체했어요. 똑같은 제품을 찾죠. 그래서 재고 제품은 빼내요. 재고 제품을 왼손으로 빼냅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제품을 꽂고 왼손에 들고 있는 걸 다시 그 위에 꽂습니다. 라고 분해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 1년 하고 나면 선입선출이라는 게 그냥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배송할 수 있는 캐리어라든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서 이 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쉽게 만들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장애사원들과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장애사원들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카페 운영을 할 때도 비장애인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장애사원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도 장애사원들이 손에 익어서 또 오랫동안 경험해서 쉽게 할 수 있으면 또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사내 매점도 마찬가지예요. 사내 매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한바닥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참겠습니다. 인쇄 명함도 할 수 있고요. 배송, 물론 여기서는 배송에서는 장애사원들의 역할이 한 80%쯤은 됩니다. 대기업 큰 그 사옥 가지고 계신데 화분들 많죠. 이 화분 관리도 장애사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이 돈이 많이 드는 일일까요? 돈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고용부담금 내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서 오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4시간 근무가 기본인데 4시간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10명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감사하게도 중증장애인은 더블 카운트 해주기 때문에 20명 고용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20명 고용 인정해서 고용부담금 감소하는 것이 이 사람들 인건비 쓰는 것보다 싸요.
연간이면 1억이나 쌉니다. 여기는 고용부담금을 부담기초액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고 계신 기업이라면 훨씬 더 싸게 돼요. 이 차액으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 주세요. 아무나 일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지만 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일할 준비는 되어야 뽑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혼자 출퇴근할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혼자 출퇴근한다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앉혀놓을 수는 없죠. 자, 이런 조건이 준비되어 있다면 훈련을 통해서 채용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이 훈련 과정도 정부에서 지원 고용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십니다. 저는 발달장애인과 일하는 조직을 생각하신다면, 비장애인이 잔뜩 있는 조직에 발달장애인 한두 명 넣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관리자들이 이 장애에 맞춰서 직무를 부여하고 업무 과정을 관리하고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한 조직 내에, 한 회사 내에 한 팀이든지 자회사형으로 별도로 분리된 회사든지 이런 그런 전문 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쉽게 적응을 못한다든가 설명을 어려워한다든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제도들을 공단에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희 대표님 실제적인 거 말씀을 해주셨네요.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 박용건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SK 하이닉스의 박용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앞서서 우리 이정주 원장님, 그다음에 이진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장애인 고용을 대기업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느꼈었던 저희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대기업들 혹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나 레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기업이 한 18년 전에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의 해외에 매각되기 직전이었었죠. 그러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기업은 내가 살아나게 된 게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 사회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될 것인지. 지역 사회를 바라볼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역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요. 지역 내 취약계층들 많습니다. 노인들, 아동들, 장애인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 장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의 본사가 있는 이천 지역사회 특성은 도농 어떤 복합 지역이라서요. 도시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점과 농촌의 피폐함이 믹스가 된 채 아주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모든 고민되는 모순거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기존의 노인이나 아동에 대해서처럼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CSR, 사회복지,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대부분의 경우처럼 노인이나 아동들처럼 이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공헌의 어떤 그런 측면을 갖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업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챌린지를 갖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을 저희들의 기업의 밸류체인 안으로서 흡수를 해서 저희들의 기업 활동의 어떤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안고 가게 될 때에는 기업 내부에서 그 장애인들을 안아주는 포용적인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밸류체인 안에서 그분들이 일하셔야 되는 그런 적절한 일, 아까 이진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fit to people한 그런 잡도 찾아내야 되고, 이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기업 외부적인 저희들의 선한 의지를 갖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로서 저희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기업의 성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 생각들이 이러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미세 공정에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어디 들어와서 일할 자리가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 고용부담금 적당히 내고서 끝내자. 이게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혹시 그분들이 안전사고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생산성, 수익성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저희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겪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 챌린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 스스로의 강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에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장애인 고용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우리 기업 내부에서 우리 밸류체인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도 EV 경제적 가치와 SV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가 함께 달성되는 DBL 더블 바텀 라인이죠. 더블 바텀 라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우리가 만들자. 사실 그런 시도는 웬만한 기업들은 시도하기 어려울 텐데 하이닉스가 그걸 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대기업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 고용의 DBL 더블 바텀 라인의 4가지 원칙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일단 장애인 고용,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의 일은 반도체업의 일반적인 밸류체인 가치 사슬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과 뚝 떨어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해가지고서는 저희들의 어떤 이 장애인 고용의 진정성을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을 저희들이 고용의 틀 안으로서 끌어봤을 때 이분들을 잠시 2, 3년 정도 고용을 했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라고 해서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대해서의 이 고용의 질, 삶이라는 것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훨씬 더 이 고용에서 벗어났을 때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사회적 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이진희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fit to people한 그런 잡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분들이 이 일 속에서 단순히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 속에서 사회적인 커리어적인 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DBL의 4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장애인 고용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은 위에서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상품 기획, R&D, 제조, 마케팅, 메인스트림의 밸류체인입니다. 지원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장애인들에게 fit to people한 잡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게 저희들의 고민의 시작입니다.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있어서 저희들은 이 메인스트림에서는 사실상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 쪽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조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 영역을 찾았습니다. 방진 의류 클리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반도체 회사 그 사진 많이 언론에 나온 사진들을 보시면은 우주복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 옷을 클리닝하는 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겉보기에 그냥 옷 세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업이라는 것은 이 클린룸에 있어서 청정도, 먼지 하나 없는 청정도가 반도체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입니다. 우리 우주에 나가 있을 때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 이 우주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복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 우주인의 생명은 순식간에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클린룸 안에서의 저희 방진복이 바로 반도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방진 의료 클리닝을 우리 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다음 또한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이 등락이 심한 이 반도체 비지 사이클에 이게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 제조 인프라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본사와는 구분이 된 자회사로서 구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에 덜 영향을 받는 안정적인 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사회적 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8대2 비율, 그다음에 fit to people한 직무 배치, 그다음에 향후 이분들의 어떤 그 숙련도에 따라서 그 커리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복모아라고 하는 이름하에 반도체 방진 의료 클리닝 전문 회사를 저희가 2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15년도부터 이 고민은 사실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긴 프로세스를 밟아서 18년 1월부터 저희들이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맡겨서 방진복 잘못 나와서 D램, 낸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세탁을 했었던 방진 의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 데이터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러면 그 클리닝, 방진복 클리닝의 영역을 고르는 데 있어서 기준은 반도체업의 연관성이 있어서 좀 그 큰 부분이 이 간접 부문, 직접 부문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양쪽 다 큰 영역을 찾다 보니까 방진의료 세탁 클리닝에 저희들은 내부적인 기준으로서 이 업을 고르게 된 겁니다. 이 굉장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에 저희도 도움도 얻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르면서 이 업을 고르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된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커리어 성장의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께서 클리닝 건조 정지 검사의 이 일 속에서 경력도 쌓고 또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그 전문성을 얻게 되시게 되면 이분들이 저희들의 그 본사 후공정에 있어서 들어가셔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커리어 성장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만간 그 사다리에 올라가신 분이 한 분, 두 분 나오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행복모아에서 지금 현재 153명 1월 기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발달 장애인이 83%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달 장애인들을 데리고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일을 한다고라는 그런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 일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린룸에서의 있는 이 방진복 퀄리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 현재 세계 2위 메모리 업체로서 있는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만드는 데 큰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는 행복모아입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저희들이 성과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모아를 지을 때 이 안에서는 어떠한 그 이동 경로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일하시는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리어 프리, 이 환경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고민을 설계를 8번이나 바꿔가면서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아냈고 이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우리 장애인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 행복모아를 통해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저희들이 대충 한 18년 경우 한 48억 정도 요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의 앞으로의 질문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러나 이 방향은 저희들이 이것을 높여가는 노력을 저희들이 푸시한다는 데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게 48억이다 50억이다라고 하는 절대치가 얼마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가치로서는 작년 한 해 저희들이 행복모아 매출액이 8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저희들은 2021년 행복모아의 의무고용 100% 달성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행복모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이렇게 EV와 SV를 동시 달성한 DBL 모델을 구축을 한 것이 SK그룹 내 많은 관계사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많은 기업들에게 야, SK하이닉스, SK그룹이 이렇게 잘해내는구나, 이런 길을 열어주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구축한 행복모아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구성원들의 육성들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행복모아에 그치지 않고 청주에 있는 행복모아 1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천의 행복모아 2를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저희 이천 사업장, 청주 사업장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공급이 되는 간편식 등을 또 생산을 하는 어떤 이 행복모아 2 베이커리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신규 프로젝트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행복모아를 통해서 지난 한 4년간 저희들이 겪었었던 내부 실험은 저희만의 어떤 소중한 경험이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 많은 기업들, 장애인 고용을 생각하는 많은 기업들이 겪었을 많은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미리 한번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피해서 슬기롭게 DBA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미리 열어주고자 했다라는 그러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모아는 반도체 코리아를 통한 세계 최고의 DRAM 낸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이익을 담당을 하는 EV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한 SB 창출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에 통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큰 역할을 또 맡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셔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장영균입니다. 저는 앞서 발표하셨던 실무 쪽에서 열심히 장애인 고용에 일하시는 분들을 학문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제 기업윤리라는 생소한 분야를 공부하러 가면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경영학에 들어와서 왜 그런 걸 공부하냐고 눈총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오늘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표까지 하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감회가 스럽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에 이제 발표했던 분들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재는 이제 원장님께서 고용계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스킵을 하고 중요성과 이제 경영학이나 이 비즈니스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이제 민간 기업 2.64% 정도로 아직은 절대 고용률에 미치고 있지는 않은 숫자로 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증가하고 있긴 하나 의무균형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물론 기업마다 업의 특성과 사정이 있습니다만 일본, 독일 등과 반대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크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보면 제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제도적 요인은 이제 현 정부 특히 핵심 정책의 의지인 공정경제와 이제 포용성장,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 경제, 이런 부분에 잘 구현이 될 수 있고, 장애인 고용은 중요한 정책적 의제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집행으로 연결됐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 의무 할당제가 도입된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 제도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이런 행사의 큰 띠이기도 한 이런 사회적 요인, 또 다양성 존중,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같은 분배 정의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이제 기업의 윤리 경영의 핵심으로 핵심 의제로 표출되기 시작했고요. 공공 민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느낌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제 아래쪽에 있는 비즈니스 요인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는, 우리 상무님이 고백을 하셨지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시의 부담금이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가, 아니면 이행을 하고 생산성 하락과 기타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할 것인가, 이 저울질을 우리가 할 수 그러니까 해왔는데 이런 프레임이 이제 있었고요. 장애인 고용의 비즈니스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사실 거의 부족했습니다. 저도 경영학에 있는 한 학자로서는 장애인 고용의 뒤에 고용은 사실 경영의 영역인데, 사실 경영학에서는 장애인 고용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좀 감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좀 사명감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종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 요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 중심 경제에서 이렇게 뭐 청년 여성 장애인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에 따라서 의무 고용 제도를 택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의무 고용률이 아까 원장님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경영학에서는 이제 시장 부분, 시장의 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CSR, CSV 같은 이름으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요. 시장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기업은 엄청난 양의 자원과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기업의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레버리지 삼아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결만 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조직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경영학의 흐름도 이제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세상에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세상과 손잡고 함께 가면서 기업의 수익도 내면서 사회에 영향력도 주는, 선한 영향력도 주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포지션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법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정의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법에서도 장애인 고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존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CSR, 뭐 CSV를 측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표들의 몇 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좀 잘렸네요. 더 많은데 일부 대표적인 지표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을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보면 이제 장애인 관련 지표가 있는 지표, 없는 지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도 이제 포괄적으로는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범위 내에 장애인 고용이 들어와 있는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좀 제가 조금 더 뎁스 있게 설명드릴 이 비즈니스적인 접근법을 설명을 드릴 때, 우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비용 인식, 그다음에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무 고용의 이제 제도화가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의 프레임에서 의무 고용률 달성 여부에만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의 부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 이 비즈니스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담론들이 잘 형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거에 하나의 오늘 어떤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미 ILO에서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소외됨에 따라 GDP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문헌 연구들을 제가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국내 연구가 이제 거의 부재하다 보니까 해외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몇몇 그 중요한 리뷰라는 것은 연구들을 모아놓은 연구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그 상당한 베네핏이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몇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이제 서양 기업이라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사업들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게 기업이 소위 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적 성과에 기여한다는 게 22개 연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매출액 죄송합니다. 사진 찍으시는데 매출액 증가와 그다음에 다양해진 고객층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증가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밝힌 연구가 있고요. 또 심지어 순이익이 증가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인건비 절감, 그다음에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 등의 이런 재무적 성과에 기여하는 연구들이 22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성과에 기여한다는 게 한 19개 정도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그 배려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평판이 생겨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로서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다양성, 아까 포용성 나왔는데 포용성 높은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애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그 장애 근로자들이 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더 확장성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19개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조직 관리적 성과에서도 42개 연구들에서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높은 유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사의 그 충성도가 높고 낮은 이직률 같은 개념인데 반대 얘기죠. 그다음에 낮은 결근율, 굉장히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애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성실한 근무 태도들은 여러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근로자의 높은 조직 충성도, 그다음에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라고 했고요. 장애 근로자의 편의 제공 등을 통한 이제 작업장 안전성이 오히려 같이 증대됐다. 이런 부분들 연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서양 연구들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연구를 이렇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기업들에게 어떤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데 조금이나 용기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의무 고용률 달성률 제고 방안이라든지 고용조조기업 동기부여 제고 방안이라는 이런 기존의 정책의 흐름에다가 장애인 근로자 노동 생산성의 제고 방안,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삶의 질의 개선 방안, 장애 근로자의 조직 사회화, 포용도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연구에 가미가 되면 더더욱 이 장애인 고용 문제가 이제 기업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 아젠다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의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업이 주체적인 소통 언어입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얘기하고 효율성을 얘기하고 수익을 얘기하는데 장애인 고용은 늘 의무만 얘기하고 그 뭔가 배려 이런 식의 얘기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브릿지를 넣어주는 이런 식의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2018년에 하나 했던 게 있는데요. 이 연구는 뭐냐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이 성과도 좋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제가 앞서 드렸던 설명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본 연구는 사실 아주 굉장히 정교한 연구는 아니고 좀 프리밀러리한 연구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사점들이 몇 가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고요. 표본 중에 제조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그 매출액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장애인 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매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하면 기업의 매출액이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연구, 이런 1차 발견물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전혀 다른 스토리들이 펼쳐집니다. 자, 이 기업들을 두 개의 기업군으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장애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은 그룹군과 낮은 기업군으로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이 패턴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이 매출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오히려 근로자 임금 낮은 경우는 반대로 매출액이 떨어지는. 자, 그래서 이게 장애인 근로자의 그 고용 비율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 조직 내에서 인식되어지고 또 다루어지고 또 같이 일을 협업이 되어가고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느냐가 또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하나는 그 어떤 시사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조직 지원이 높은 경우도 역시 정반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으면 장애인 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그게 매출액의 손실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인식대로 장애인 비율이 높으면 생산성의 매출액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아주 그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장애인 고용 고충 처리가 잘 되어 구축되어 있는 그룹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룹군을 나눠보면 이 하락 속도가 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아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그래서 보시면 장애인 근로자의 그 고용 확대와 함께 기업 경영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에서 그렇게 보여졌고요.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관적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저희 간단한 연구에서 보여줬던 시사점은 장애인 고용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을 포용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제도들, 그 조직 내의 프랙티스들이 개발됐을 때 그 좀 전에 상무님이 소개하셨던 그 더블 바텀 라인이 모두 해결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만족과 그다음에 그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용률도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장애인 고용자들이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시사점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 환경, 제도 개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경영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미천한 연구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경영학 내에서도 경영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런 언어들을 과감없이 사용을 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의 그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런 때는 좌장의 직권을 좀 살려서 의자보다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좀 서서 잠시 우리가 한 1분 정도라도 얘기 나누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서겠고요. 제가 키가 작아서 중간에 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좋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앞으로 오시죠. 이종주 원장님하고 이쪽으로 오시고요. 오늘 이종주 원장님께서 사회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아주 저는 의미 있게 들었고요. 우리 이진희 대표님께서 한 사람에게 맞추는 그 근무 환경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SK 우리 박용근 상무님께서는 행복마루인가요? 아주 정말 그 행복모아를 통해서 그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에 대한 그 성공적인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 장영균 교수님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늘 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만 생각했는데 이 고용을 통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실증적인 부분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 대기업 모형, 저희 SK에 대해서 제 큰아들이 또 SK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긴 했지만 사실 진짜 더 좋은 회사네요. 그래서 참 오늘 감격스럽고요. 또 베어베터도 너무 좋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이 좌중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종주 원장님 1분씩. 제가 오늘 이 좌장의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을 좀 지키는 걸 놓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 원장님 한 1분만 예. 좀 마지막 소견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역사는 발전합니다. 네. 약자와 함께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반드시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이진희 대표님. 네,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고용하는 것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모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고용은 이제 사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회가 앞장서는데 SK 하이닉스가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물꼬를 트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또한 그것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실증적인 모델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 그 우리처럼 반기업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한다는 건 사실 또 약간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기업의 랭귀지로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이번에 SK그룹에 저도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감명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사례가 더 많이 발굴돼서 저는 연구로 지원을 드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기업에게도 포용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살아보니까 좋은 일에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더라고요. 해야만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절하게 균형 잡아서 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소중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님이 오신다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득기가 아주 쌓인 때가 안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닦아도 안 돼. 근데 님이 오십니다. 벌써 시간이 안 됐는데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저에 쓸지 마라 닦지 마라. 네 노력 내가 다 한다. 네 마음 내가 다 한다. 네 마음 다 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묵묵히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애쓰고 노력해 나가면 언젠가 우리의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대상자들 혹은 고객이 그 노력한 기업을 향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주체를 향해서 당신 마음 내가 다 압니다. 당신 마음 내가 다 압니다라고 인정해주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지금까지 장애라고 하는 것,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사회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삶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자기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바로 장애인 고용. 이 고용이 그 어떤 사회적 가치 못지않게 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어쩌면 오늘 모든 세션마다 진행되는 소중한 주제들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소외된 분들이 진정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SK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역사적인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 오늘 이 귀한 사회적 가치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학을 늘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저도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사회복지학 박사까지 오면서 저도 좀 반기업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오늘 모든 행사 주체와 또 오늘 모든 이 스피커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이 모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지금 뵈니까 최태원 회장님 오셨는데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네. 네. 그래도 잠시 오셔서 한 말씀. 우리 저 박수로 한번 우리 맞이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죠. 아, 전 구경꾼으로 왔는데 왜 저를 이렇게 또 세우십니까?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더 뒤에 드릴 말씀 없고 좀 아직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예, 사회적 가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뭘 한 거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된다는데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손잡고 이런 행사와 얘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갖고서 솔직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가치는 남을 위한 행복이었다는 거죠. 되게 보면 기업은 여태까지 나를 위한 행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 벌었지 뭐 이거를 계속했는데 이 사회적 가치는 내 성적표 안에 남의 행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의 행복을 좀 하려면은 상대방을 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는 아직 저희가 부끄럽게도 그렇게 되게 남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에 관련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이런 숨은 스토리와 얘기들이 다 같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 발전돼서 더 좋은 세상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